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소개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생각, 인생 각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동양권에서는 이 인성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대부분 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혹여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게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참, 이 마음 잘 써야 된다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관념적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두뇌에? 신체에?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게. 아마 이 대답을 하는데도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와 흐름을 아는 사람은 도인이다. 근데 도인은 과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혼은 하나의 전파 같은 성질의 영역에 속하는데요. 과연 이 전파하고 그 아지랭이 눈으로 보이는 그 영적인 존재와 이 마음은 그럼 또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생성 원리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 안에 있어서 힘이 육근이 있고, 그리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육경, 경계가 있고요. 유식론에서는 전오식, 또 칠식, 팔식, 아래식까지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들어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런 쪽입니다. 과연 잠재의식이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무슨 정의를 내는데도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무지무지하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인성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과연 인간이 의식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육근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또 피부로 접촉하면서 육근을 통해서 모든 외부를 인식을 하죠. 흔히들 제일 먼저 인간이 딱 의식을 하는 데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죠. 인간으로서 생성이 돼가지고 이제 막 자라날 때 안착을 하고 점점 모록모록 자라서 태초를 통해 가지고 공기, 산소와 음식을 받아들이면서 헤엄을 치고 그 속에서 점점 성장을 하죠. 과연 그때 아기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거죠. 엄마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다렸던 우리 아기 사랑이 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엄마 뱃속의 아기는 정말 사랑이 뭔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인성교육은 거기서부터 벌써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치 않는 자식이 임신돼서 야 이거 떼버릴까? 남편이 나를 속을 새기는데 이놈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속 새기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을 산모가 했을 때 그 아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교육을 받는 거죠.
거죠. 그 얘기가.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과연 머릿속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육체에도 있고 세포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온갖 사람의 형체 속에 마음은 다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고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요.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논리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의식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인문학, 성리학, 이 범주에 들은 내용들의 얘기가 다 사람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마음 위에 상을 띄워서 기억이 계속 쌓이면은 고집이 되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아는 만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인격을 갖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건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상대를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이냐? 사람들은 누구나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 오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켜버리죠. 그래서 인성이 정도로 가야 될 인성이 빗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5도가 빗나갔는지 10도가 빗나갔는지를 모르고 계속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우리는 상상,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죠. 사람은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오온을 모델을 재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문으로 써놨는데요. 색과 수는 물리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과 고체, 액체, 기체 나타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관찰을 하죠. 거기에서 상을 띄워서 행하고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보 처리, 추론 과정입니다.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죠. 그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성생으로 가는데 여기에 동양 철학에서 4가 7점 이기론과 이타론이 여기에서 또 나오게 되죠. 아주 복잡하게 갑니다. 근데 이쪽 직관 통찰적으로 가는 것은 마음, 심기를 가지고 가는데 여기가 바로 식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는 자기의 마음, 아는 것, 그리고 현재 내가 뭘 바라고 있느냐. 목적이 뭐냐 이게. 대통령이야? 부자야?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판단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하면 도표화해서 이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마음의 작용을 우리는 심소법이라고 그러는데 마음과 상응하는 법들입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 의식작용 또는 심리작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마음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지각으로 표시하고 또 표상, 의지, 번뇌, 성법, 선정, 지혜 이런 분야가 모두 다 사람의 마음 작용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12단계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마음의 구성요원이라 해서 쭉 풀어서 설명한 게 우리 동양 철학에서 또 동양 사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금 얘기했는데요. 생각은 뭐냐는 거죠. 이 생각은 자아적 주체가 어떤 객관적인 상대의 객체가 없다면 인식도 못하는 거죠. 나도 있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쁘다, 밉다, 곱다, 맛있다, 맛없다, 불편하다,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언어에 의해서 말로 표현은 되지만 또 행동으로도 나타나죠. 말하지 않고 눈짓, 콧짓, 손짓, 발짓으로 자기의 마음을 또 표현합니다. 애들은 금방 태어나고 나면 뭘로 표현하느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지나라 말을 하잖아요. 도저히 애기 말을 알아듣는 부모가 없습니다. 행동과 몸짓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얘가 요구하는 게 이건가?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는 건가? 오줌을 싸서 불편해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엄마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죠. 그런데 까르르 웃고 울음을 딱 멈추면 이 행동의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의 손짓, 발짓, 몸짓, 눈짓, 울음, 또 아예 깡을 부리는 것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데 엄마가 제일 빨리 해석하죠. 접촉하고 답을 찾아서 막 계속 처음에는 오류를 범하지만 결국 답을 찾죠. 그래서 애 울음을 거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생각의 의미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행위든 간에 선악, 착하고 나쁜 것은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선악 그 자체가 하나의 사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나쁜 생각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의 생성 원인은 아까 마음과 같습니다. 육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국 생각의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인과 연에 의해서 나타난다.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연,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인연이 생겨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궁합을 보거나 데이트를 처음 만나서 부킹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까 안 들까 매우 궁금하죠. 그래서 계속 상대를 접촉 유지를 하면서 무엇이 나와 공통점이 있는가를 계속 찾죠. 그리고 공통점에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것, 또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계속 컨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내 인연이구나 해서 결혼을 결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처음 만난 사람,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점,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는 것들을 표현하고 얘기합니다.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거짓말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본다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을 알았다는 것은 30%를 알면은 만점짜리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심의 마음에서 30%를 알기가 어려운데 자기는 100% 그 사람을 다 이해했다, 다 알았다. 어떤 사람이다. 어느 정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어느 것을 고쳐갈 수도 있고 이래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결심을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30% 알면은 100을 알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70%는 언제 아느냐 하는 겁니다. 70%.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기가 태어나죠.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워가면은 다시 30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60밖에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살아가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가 그때 장례를 치러서 장사를 치고 화장을 하던 산소를 써서 죽었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든 대사, 큰일을 다 끝내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남편을, 아내를 또 30%를 알게 됩니다. 그때쯤 돼야 90%가 압니다. 나머지 10%는 죽어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성격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성이냐, 그 마지막 10%는 자살을 할 정도의 위기를 맞거나 감옥소에 몸이 수용돼 가지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그 사람의 나타나는 인성이 마지막 10%입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10%는 결국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부부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만큼 그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왜? 나타나는 사고의 의식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물밑에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구조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은 갑자기 엄청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됐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완전 쌍욕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인격을 그냥 깜깜하게 내다 던져버리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런 그 욕을 하고 독살스러운 얘기를 하는 부인을 쳐다봤을 때 저게 내 마누라야? 전혀 몰랐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를 키워가면서 아기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막 폼을 잡는 그 시기쯤 갈 때 갑자기 토끼 같은 마누라가 사자 같은 마누라로 확 바뀌어가지고 달라들어서 신랑을 쭉 패고 그냥 기싸대기 때리면서 욕을 하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상대적이죠. 남편이 그렇게 나오도록 부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상황을 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누가? 남편이, 자식이, 그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돌발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은, 인격은, 인성은 어디까지 어떻게 발달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 회장님이 저보고 3살, 4살, 5살 이전에 애기들을 갖다가 잘 가르쳐가지고 참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에릭슨의 인성 발달 이론에 보면은 심리 사회적 인성 발달 단계를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서 슐레네 불신이 0살에서 1.5세 이렇게 했는 것은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고 사랑하고 전혀 자기는 내던지지 않을 건데, 애기는 딱 태어나면요 엄마와 나는 같은 몸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궁 속에 있으니까. 항상 엄마 속에 있었다고요. 근데 딱 태어나서 태주를 딱 자르고 난 다음에 계속 엄마와 나는 동격이다 생각하고 항상 안아주고 젖 먹이고 뭐 이렇게 보살펴 줄 거라고 걔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갑자기 물끓이는 커피 타러 간다고 나를 내던져놓고 커피 타러 가버린다 이거야. 그 순간에 애기가 받는 충격은 뭐냐? 엄마하고 나하고 같은 몸이 아니었어? 따로야? 생각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믿었던 것을 완전히 불신하게 돼요. 이거 아니구나. 엄마하고 나는 따로네. 그럼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죠. 여기에서 신뢰의 불신의 상황이 제일 먼저 딱 나타납니다. 에릭슨은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네.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이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2세에서 7세까지 과연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는 것을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특징적인 것은 뭐냐? 15세 이후 성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중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이미 사춘기를 겪어가지고 성격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성격이나 인격이 바뀐다? 제가 한마디 말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뀐 척 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선생님한테는 혼나지 않아야 되니까. 부모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친구들에게는 신뢰심을 갖도록 해서 그 친구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 저렇구나 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아제의 이론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5살 정도 되면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은 이미 완성돼서 그 이후에는 변하지 않아. 그럼 뭐냐 그러면? 변하지 않으면 인성교육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바로 본인의 유불리적 이익이냐 손해냐 행복을 인간이 가장 최고의 목표가 행복을 찾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10억을 벌고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목표를 갖다가 100억에 맞춰놓은 사람은 10억 가지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국무총리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목표가 부장이었으면 부장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5세에 형성된 그 성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은 15세 이전 더 초기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보면은 레스트의 도덕적 행위 구성입니다. 1단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을 해요. 이건 유아기에서 학습하면서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신뢰심을 가지게 되는데 제2장에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가장 도덕적 행동을 찾고 3단계는 그 결정한 것을 실행을 옮깁니다. 이때 엄마가 야 그거 아니야 하고 압력이 딱 들어오면 예의치 못한 상황이죠. 자기는 옳다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지적을 했다면은 용돈 안 줄 거야? 선생님은 야 운동장 10바퀴 벌로 돌아. 이거 아닌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압력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최초에 의도했던 게 내가 틀렸구나 해가지고 다시 최초의 의도로 돌아가서 내 행동을 좀 수정해야 되겠구나 하고 수정을 하게 됨으로써 인성이 바뀌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레스테이 도덕적 행위의 구성 요원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의 나이가 들었더라도 옆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너 그렇게 하면 형무소 가는 거야. 벌금 5천만 원. 5천만 원 낼 돈이 없어. 그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이제 바뀌는 거죠. 의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성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이론을 또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인격에 가치관이 있고 마음작용이 있고 행동 반응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살아간다예요. 사실은 행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미워한다고 처음부터 인생을 출발하면서 나는 엄마를 미워할 거야. 아버지를 미워할 거야. 형도 미워할 거야. 이러고 출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도에서 정서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인지적 사고를 가지고 마음 작용을 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도 사람을 받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 상대를 배려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이런 거단 말이죠. 그것을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데 행동으로 옮길 때 이제 훈육적 접근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부모가 하겠죠. 형들도 하고요. 그리고 군대 가서 우주관이 할 수도 있고 중대장이 할 수도 있고 소대장이 할 수도 있고 내 스님이 나한테 그 잘못됐어 이렇게 고쳐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 주변에 무지하게 많죠. 이것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압력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따지느냐. 모든 인간은 이대로 가면 손해 내가 고치면 이익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내 명예가 훼손 그러면 안 되지.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봐. 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데 일로 가면 행복을 못 찾아. 사랑도 못해.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여기에서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성장하고 난 다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져가지고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됐어 이건 내가 바꿔야 되겠어 이거는 성인이나 수도하는 스님이나 또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겠다는 신부님, 목사님, 수녀님들은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신앙심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직자를 뺀 나머지의 모든 인간은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행동을 바꾼다는 거죠. 이 결국은 인성교육은 뭐냐? 성인의 인성교육, 15세 이후의 인성교육은 뭘로 해야 되느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 가지고 인성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 교사, 전문 강사, 심리 상담가, 형무소의 교도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전부 내레티브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적 성직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인데 매우 좁다는 거죠.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심리 상담사, 강사,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작용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가치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손해냐, 이익이냐를 가지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나 훈육관들은 실제로 행동, 액션을 취하는데 구타를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또 남을 괴롭힌다든지 왕따를 시키고 간다든지 이런 어떤 행동 반응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은 훈육적 행동인데 그 훈육은 결국 벌과 상으로 한다는 거죠. 벌과 상으로 하는 겁니다. 잘하면 과자 줄게. 못하면은 용돈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 방법에 따라서 그 효과를 분석해 봤는데 결국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작용 변화까지는 가져올지만 가치관 자체는 이미 어릴 때부터 쭉 정립된 가치관은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었습니다. 성격과 행동과의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알면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하의 성격을 알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고집 부리면은 절대 소통이 안 되죠. 나만 옳다, 넌 틀렸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꽝이죠. 결국은 동료도 이해를 못 시키고 부하도 이해를 못 시킨다는 거죠. 국민도 이해 못 시킵니다. 적의 성격을 알면 행동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싸움할 때 얘기입니다. 소통의 근본은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고 사람 관계의 최고의 점수는 어질인자입니다. 공자님께서 어진 사람을 그러면 저 사람이 어질다
어질다 안 어질다를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고 제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상대가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런 너무 잘났어, 내가 도와줄 거 전혀 없어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미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부족한 면을 찾아서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측은지심을 가질 때죠. 며느리가 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잘하는 계기는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병들고 볼 때 측은지심이 일어난다면 효도를 합니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난 시아버지, 시어머니, 너무 건강한 시아버지, 시어머니, 너무 똑똑하고 재산 많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절대 효도 못 받습니다. 자기의 친딸 아들은 키워준 공이 있으니까 효도를 합니다. 내가 어릴 때 그래도 부모가 나를 보살피고 키워줬는데 나를 낳아주고 해서 효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도 준 거래관계가 없었던 사위와 며느리는 어떻게 효도할 겁니까? 그건 측은지심이 일어났을 때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사위 며느리에게 효도를 받고 싶으면 불쌍한 척 하십시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 덜미 잡힌 인생인데요. 인생이라는 무게는 인생 각본에 덜미 잡힌 삶을 누구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선택은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습관과 선택이고요. 기억 이전의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자궁 속에서 부딪히면서 신체 기억을 갖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빠져나올 때 엄마의 피부와 내 피부가 접촉을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엄마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아기를 출산하죠. 요즘에는 분만 수술을 해버리니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줍니다. 아기도 엄마에게 그런 피부 접촉의 기억이 없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한 애들은요.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한 애들과 그냥 정상분만하는 애들과의 차이가 뭐냐? 신체 기억이 뚜렷하냐? 신체 기억이 뚜렷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이후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정상분만했을 때의 그 자식이 엄마에게 훨씬 더 밀접하게 사랑과 애착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을 요구해요. 분만하지 않고 제왕절개 수술한 애들은요, 성격이 상대적으로 급합니다. 그리고 피부로 접촉하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훨씬 적습니다. 피부 자아라는 게 있어요. 피부 자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도 피부에도 있습니까? 피부에 부딪힘으로써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여자를 좋아하느냐? 엄마 몸에 살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젖을 만지면서 젖 먹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포근한 여자,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고 내가 안고 싶을 때, 만지고 싶을 때 무조건 오케이 하는 여자를 남자들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정을 줍니다. 그런데 조건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절대로 정을 주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왜?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입니다. 삶은 교류에서 시작되어 교류로 끝납니다. 우리는 사람인자를 써놓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삶의 교류는 역시 교류에서 시작하고 교류에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교류 분석에서 모든 사람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처음부터 난 저 사람 싫어, 이 사람 싫어, 근데 이 사람만 나 좋아해,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 다 오케이예요.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고할 능력이 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교류 분석의 개념입니다. 자아의 구조는 부모 자아가 있고 어른 자아가 있고 어린이 자아가 있고 통합된 어른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했는데요. 자아의 기능은 통제적 부모의 자아가 있고요. 보살피는 부모의 자아가 있고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른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다 이해해야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태도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가장 좋겠죠. 두 번째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그래도 좀 낫겠죠. 세 번째는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이건 아직 덜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은 언젠가 자살하겠죠. 이건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통제하느냐는 거죠. 첫째는 타고난 천성이에요. 근데 이 타고난 천성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변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리고 인생 초기에 내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어떤 학과를 선택했으며 어떤 친구를 선택했으며 어떤 학교를 선택했으며 어떤 직업을 선택했으며 어떤 친구들과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각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최초의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의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지금이 뭐냐, 그거 한다는 거죠. 예. 왜? 그 정보가 제일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초기 선택이 자기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 인생 각본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각본은 역할이 있어요. 각본의 역할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이끕니다. 타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이 세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모든 동물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본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본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선천적 기질, 육아 환경, 훌륭한 양육, 건강한 발달을 촉진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럼 사춘기 이후에는 각본이 발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15세 이후에는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각본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춘기 이후에도 각본은 발달이 됩니다. 자궁 내 수태 환경이 어땠느냐는 거죠. 엄마가 우리 애기 너무나 기다렸어. 이렇게 뱃속에 애기한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애기 사랑해. 나는 이 세상에 너가 태어나기를 합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만날 때는 정말 사랑으로 만나자. 이런 얘기를 스스로 애기한테 해야 합니다. 그걸 듣고 있어요. 뱃속에서. 애기는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육아 환경에서 자궁 내 수태 환경이 어떠냐는 거예요. 출생시 아기의 건강, 사고, 가난, 재해 발생 여부가 그 아기의 각본을 바꿔줍니다.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사고가 생겼어.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깐난쟁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 속에서 엄마와 같이 지금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야.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의 의도와 아이들이 이끌어내는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기를 키우고 싶지만 그 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사춘기를 겪고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타고난 천성의 기질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설계한 대로 살아가느냐? 대부분 부모가 설계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인의 선택이 또 좌우하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이죠. 각본의 저장입니다. 아까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는데요. 이 각본이 살아가는 것을 나를 지배하는데 내 덜미를 잡고 있단 말이죠. 나는 그 각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각본. 그리고 천성, 태어나면서 사주팔자에서 오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이 나에게 부여한 임무, 뭐 이런 것들 등등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덜미가 어떻게 저장되느냐는 거죠. 신체 뼈 속에, 근육 속에, 신경계 속에 다 깃들어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자아를 형성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형성하면서 방어할 것이냐, 거부해버릴 것이냐, 상대방의 의도를 수용할 것이냐, 갈등에 대한 역할을 하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모두 다 피부 자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뇌가 시키지 않아요. 피부가 먼저 압니다. 바로 위험이 닥치고 가시가 있고 철망이 있으면 깜깜한 밤중에 가더라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앞에 철망이 있다면 성취돼집니다. 그리고 발이 딱 넘쳐져요. 피부의 자아가 먼저 느낍니다. 감각적으로 벌써 느껴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각본이 여러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나를 통제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금지어예요. 부모가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많은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금지어의 메시지의 횟수 몇 번 얘기했느냐, 강조를 얼마나 했느냐. 야,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인생 망치는 거야? 얼마나 협박을 했느냐는 거죠.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상황과 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야, 우리가 원하는 아기가 안 태어났어. 이렇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생각만 해도 아기는 압니다. 왜? 그때는 아기가 말을 못할 때거든요. 말을 못하는 아기 간단쟁이는요, 피부로 부모의 몸짓, 부모의 그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벌써 해석을 다 해버립니다. 다 알아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깐난쟁이를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외부 사람이 할머니가 왔어. 옆집 아줌마가 왔어. 나를 한번 안아줬어.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면서 안아줬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바로 느낍니다. 깐난쟁이는 그냥 알아버려요. 그때 이건 얘는 안 태어나는 게 나았는데, 이런 생각만 해도 애기는 벌써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인생의 좌절을 느낄 때 죽어버리지 뭐,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우리,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배신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성격이 맞는 것. 부모가 야 그건 믿지 마, 야 그건 아니야. 자기는 친구가 아주 좋아서 사귀었는데 갔는데 야 벌써부터 여자나 밝히고 너 몇 살이야 이놈아, 3살 4살 됐더니 벌써 여자애하고 같이 놀아? 무심코 얘기를 던집니다. 걔가 그거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는 좋아서 만났는데 친구 하고 싶은데 엄마가 갑자기 여자를 밝혀? 이렇게 나가니까 너 누구 닮았어? 지금 애기 닮아가지고 여자만 밝히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순간에 걔는 바로 주변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성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일생 동안 갑니다. 이 금지어들이. 아플 때는 관심을 가지면서 안 아플 때는 내던지는 거 있죠. 동생만 예뻐하고 남동생만 예뻐하고 딸이라고 나는 미워하고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내가 막 아프니까 그때 사고 그냥 병원 가고 약 가고 막 챙겨주더라 이렇게. 그러면 걔가 어떻게 어릴 때 하느냐, 안 아파도 아픈 척해. 막 울고 아프다고 침을댑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자식은 나중에 대단히 무기력하고 비관적인 태도를 성격적으로 갖습니다. 부모가 은행이 틀린다 이거죠. 말과 행동이 틀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식이 봤어. 그러면 이중적으로 구속을 받아서 그 자식들은 아주 쉽게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왜?
내가 믿었던 부모가 이중성이야. 그러면 내가 믿지 않았던 외부인들,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모가 이중적인데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이중적이 안 믿잖아요. 대단히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안 돼, 공부해. 그 나쁜 놈이야. 성격도 보니까 안 좋더라. 그놈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쉽게 그냥 엄마가 자식한테 얘기했을 때 걔가 갖는 것은 뭐냐?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없어지는 사람이구나.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각한다. 사고한다. 뭐 이랬는데 그게 인간인데 사고도 하지 마라. 만나지도 말아라. 그럼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런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애착 금지요. 정체성 금지요. 이런 얘기들을 아주 엄마들이 쉽게 합니다. 쉽게. 그것이 정말 자식 평생 성격을 통제한다는 거죠. 영양 금지요. 자, 네가 엄마 그거 할 수 있어? 엄마 나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야, 네 능력으로 안 돼. 이건 항상 실패하는 자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아직 애야. 벌써부터 인마 너 연애 자식 아직 새파랗게 머리도 안 까진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말 안 해도 그런 모습을 딱 엄마가 보이는 순간에 나는 계속 어린애로 사는구만.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들 자식 왜 결혼 안 하고 사느냐. 독신으로 40, 50이 됐는데 결혼 안 하고 버티고 있다. 항상 애기 취급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걔는 항상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애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에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 발생 시에 사고력이 저하된다든지 감정적으로 우선 작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성적으로 딱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에서 먼저 작용을 하죠. 욕을 한다든지 손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막은 경우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나? 네가 어린 게 뭐 알아? 네가 뭘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지 말라 하고 계속 뭐든지 하지 말라 그러면 창의력이 없어집니다. 안전금지요. 세상을 즐기면 살면 성공할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 언제 즐길 거냐? 뭐 젊어서 놀아. 그거는 막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너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 이렇게 자식을 키웠다면 노는 법을 모릅니다. 걔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습니다. 감사하지 말라 등등. 그 다음에는 몰이어예요. 부모가 자식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으로 몰아넣는 말을 합니다. 열심히 해. 너는 타인을 무조건 기쁘게 해야 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런 인간이 되게끔 말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걸 어린 시절에 자꾸 들었다면, 많이 들으면 결국은 각본화된 메시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각본과 사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청소년이 됐고 5살, 6살, 7살 됐어요. 각본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요. 각본은 성자와 패자, 비성자 세 가지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대부분.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그냥 정년 마치고 꽃다발 하나 갖고 나와가지고 평범하게 등산이나 다니면서 사는 사람. 이게 비성자예요. 대단히 평범한 삶을 살죠.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도전 안 합니다. 목표 달성자는 도전하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각본은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거 다 하지 않으면 너 쉬지 못해. 오락할 수 없어. 이거 다 하고 숙제 다 하고 오락해.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각본이 있고요. 심리 게임의 공식이 있습니다. 속임수 플러스 약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전환, 혼란, 결말 이렇게 가는데요. 드라마 삼각형은 나는 박해자다. 상대를 괴롭히는 놈이다.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희생자다. 그 희생자를 나는 구원하는 사람이다. 셋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쪽에서 직업을 갖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각본이에요. 드라마 삼각형에 각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괴롭히는 쪽으로 간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계속 괴롭힙니다. 사람을 억압을 해요. 그래서 리더로 가려고 하죠. 리더. 희생자는 계속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공생에서 처음에는 엄마와 아들이 한 몸이었으니까 공생을 합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소변을 갈게 되고 대소변을 갈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돌이 된다면은 걔가 하는 대로 장난감을 수없이 만져보고 신기해하면서 이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생관계를 부모는 멈춰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끌어안아. 돌이 지났는데도 젖 먹이고 있어. 어떤 여자는 보면은. 그리고 분유 먹이라고 해도 절대 안 먹여. 모유를 먹여야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나는 끝까지 젖을 먹여야 돼요. 이렇게 먹이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바통이야. 이건 연차 한번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는 거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분유를 먹였으면 분유를 찾을 거야. 그리고 야구르트를 먹였으면 야구르트를 찾을 거야. 모유만 먹이라는 게 엄마 저 통을 찾고 있는다. 이렇게 되면 마마보이가 돼요. 걔들은 크고 나면 저희 다 마마보이, 마마거리입니다. 성격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생관계를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아기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 인생 각본을 어떻게 이제 떠날 거냐 하는데요. 쭉 뒤에 생략하겠습니다. 홀로서기에서 자아성찰, 생존에 대한 성찰, 애착심에 대한 성찰, 정체감에 대한 성찰, 역량 안전에 대한 성찰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이거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잘못된 성격이 형성됐을 때 계속 상담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해나가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화와 행복 찾기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만 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성찰을 하는 동기는 스스로 삶이 주인이 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자기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못났거나 잘났거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인 스스로 그 아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성교육입니다. 충분한 만족과 안락함이 있지 않더라도 풍요는 자신의 내면에 항상 존재한다는 믿음은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풍요, 목표 달성,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항상 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누구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너 잘못해서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인성교육은, 가정교육은, 부모교육은 실패로 끝납니다.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주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걸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절망 없이 삶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삶의 사랑을 얻는 사람은 절망도 느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는 그 진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크고 작은 위험을 지혜를 가르쳐주며 당신이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그 속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결론으로 얘기한 이 인생 각본, 부모가 잘못 만들어 놓은 인생 각본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그 해답을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5시 10분 이제 제가 얘기할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치유와 행복 찾기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은 또 있나요? 요 치유 방법에 대한 커리큘럼 예. 각 앞에 항목에 대한, 예. 항목별로 다 있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PPT로 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런 애들은 성격이 급하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후에 예.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또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닐까요? 순산 과정에서 피부 접촉을 뭐 되죠? 경험하지 못한 예. 애들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성격이 좀 급하고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낌이 적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얘기를 예. 했어요.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접촉 유지예요. 계속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고 아빠도 안아주고 엄마도 안아주고 피부 접촉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같이 껴안고 덩어리 때도 밀어주고 아빠가 때도 밀어주고 같이 목욕도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은 걔가 태어날 때 제왕절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엄마의 피부 접촉의 강도가 약했지만 거의 없었지만 그 이후에 자라면서 계속적인 피부 접촉으로서 사랑을 느끼고 그 똑같은 현상을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네.